최재선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부모님과 조상들의 커다란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가난과 전란, 그리고 식민지배의 혼란 속에서 3대에 걸쳐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온몸으로 가족을 지켜내지 않았다면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존재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분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고독과 역경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할아버지, 학구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 가문이 뿌리의 흐름을 더듬어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를 관통하는 뿌리이자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후손들에게 커다란 의미가 되며 꼭 기억해 주어야 하는 족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후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3대 조상이신 할아버지 학구의 눈물겨운 어린 시절, 저를 기준으로 집안 3대 조상이신 할아버지 학구님은 유년기에 겪은 비극적 상실로 인해 너무나 고된 인생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7살 때 어머니를 여의셨고 그의 어머님은 현재 누름뱅이 산소에 모셔짐, 9살 되던 해에는 아버지마저 허무하게 떠나보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은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는데 그 전부를 잃어버린 후 하늘 아래 고아 신세로 남겨진 것입니다. 더욱이 어린 나이에 독자이다 보니 친척도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로 망망대해 세상에 내던져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어서 국가가 고아가 된 어린아이를 돌보고 먹여주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학구 할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당장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는 것부터 막막했을 터이니 그 절망의 나라 끝에서도 삶의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는 뚜렷한 희망이란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꼭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저 깊은 곳에서 솟구쳤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우리 가문과 후손들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아가 된 뒤 먹고 살기 위해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은 볏짚을 엮어 집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겨울엔 시린 손발을 부여잡으며 집신을 꿰어 만들어야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어린 손을 다시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더욱이 누구에게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때론 피가 맺히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손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오직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한글을 제대로 읽거나 쓰지도 못한 상태에서 밥벌이를 위해서는 몸을 혹사시키는 일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지어진 집신 한 켤레가 당시 할아버지께는 어쩌면 그날의 전부이자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끝끝내 버텨내셨기에 그 후손인 저와 우리 가족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1887년 간도로 향하려던 12살 소년. 시간이 흘러 1887년 봄 12살이 된 학구 할아버지는 더 나은 살 길을 찾아 중국, 지금으로 치면 간도로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간도가 더 먹고 살기 좋다는 막연한 생각에 그 먼 여정을 떠나도록 이끌렸던 것입니다. 그때 그 어린 손에 들린 보따리라고 해봐야 해진 개나리, 보찜 하나와 엉성한 신삼부작집신 몇 켤레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많지 않았을 터 아마 그 길은 희망 반, 걱정 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지리산 고개를 홀로 넘던 그날 아무도 없는 산중에서 학구야 하고 불러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을 돌아보며 처음에 잘못 들었나 생각했으나 결국 3번이나 들렸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산과 바위뿐이었고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번째 목소리는 선명하여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고 합니다. 어머니 목소리구나. 나에게 지금 간도는 너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이미 7살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길을 막는다고 여긴 어린 학구 할아버지는 결국 발길을 돌려 다시 오던 길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할아버지를 새로운 운명으로 이끌게 되니 사람, 인연이란 참으로 신비롭고도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만약 중국으로 가셨다면 오늘날 이 이야기도 더 이상 얘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할아버지의 일화는 돌아가신 어머님께 들었습니다. 운명의 전환, 구세주 훈장님 윤 선생님과의 만남, 간도로 가려던 길을 포기하고 되돌아온 어린 학구 할아버지는 운명처럼 서당의 한문 훈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소일거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윤 선생 훈장님이셨는데 옷차림이 남루하고 어디 의지할 곳도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에게 숙식하며 집안일을 돕게 하셨습니다. 우리 서당에 머무르며 신이나 삼고 허드레실도 거들어주렴. 먹을 거라도 내주마. 훈장님의 이 한마디가 학구 할아버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길로 학구 할아버지는 집안일을 돕고 틈나는 대로 서당의 병풍 뒤에 조그맣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집신을 삼고 있었지만 귀로 한자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먹고 자는 것이 시원찮아도 어딘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집안일을 도우며 틈틈이 훈장님의 가르침을 함께 들을 수 있었으니 글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던 학구 할아버지께는 그야말로 하늘이 준 복이었던 셈입니다. 직접 서당에 앉아 정규 수업을 받지는 못했지만 한문 훈장을 귀동냥으로 익히면서 학구 할아버지는 알게 모르게 글을 깨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훈장님의 배려로 서당 한 구석에서 집신을 삼으며 귀로 한문을 터득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한자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서당 아이들이 읽는 책 소리와 훈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식을 면하고 한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훈장 윤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고생만 했음에도 잘 자라 올곧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착한 심성을 크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학구 할아버지가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을 때 훈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학구야, 우리 딸 잘 알지? 그럼 너 내 사위하자. 훈장님은 학구 할아버지를 사위로 맡고 싶어 하셨습니다. 당시 고아 출신에 가세도 없고 형제도 없는 청년을 사위로 맡는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훈장님은 그 모든 편견을 뛰어넘고 그 성실함과 의젓함에 자신의 딸을 맡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제안에 학구 할아버지께서는 그 큰 은혜에 바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감격과 감사의 뜻을 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은 정식으로 혼인을 치르셨습니다. 결혼 후에 시작세 아들의 아버지, 서당 훈장님의 사위가 되어 윤씨, 할머니 파평윤 씨와 가정을 꾸린 학구 할아버지는 이후 3남을 보셨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바로 경자 숫자 함자를 쓰시는 제 아버지이며 그 위로 형님 한 분, 그리고 그 아래로 동생 한 분이 있어 삼형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 홀로 자라오신 학구 할아버지께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보물 같은 자식 셋의 존재는 말 그대로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었습니다. 더욱이 형제가 없는 독자로 지내셨기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절로 가슴이 벅차 올랐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피란길 전라도 장수에서 지리산 덕평으로. 그러나 당시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할아버지는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아이들을 무사히 키우려면 사람이 적은 산중으로 피란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셨습니다. 전라도 장수와 근방은 일본 순사원병들의 감시가 비교적 빈번했고 때로는 아이들을 공출이나 징용에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자식들을 지키고 함께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셨던 할아버지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수에서 떠나야 했던 이유. 학구 할아버지의 고향은 장수이고 할머니는 경남 함양군 안이 이른바 안의 댁 출신이었습니다. 일제의 수탈 속에서 벼슬하거나 부를 축적한 집안이 아니었기에 언젠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계셨다고 합니다. 마침 주위 어른들로부터 지리산 덕평에는 일본의 감시가 덜 미치는 산골 마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감히 이사를 결행하게 됩니다. 험난한 이삿길. 요즘 기준으로 차량 도로가 놓여 있어도 그리 쉽지 않은 길을 당시에는 우마차조차 없이 걸어서 넘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등에 어린 아들을 업고 할아버지는 살림 짐을 지고 함양 안이와 함양읍, 마천 삼정리 벽소령제를 줄줄이 넘었습니다. 해발 수백 미터가 아니라 거의 1000m가 넘는 고갯길을 걸어야 했기에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아버지 경자 수자 나이 겨우 7살 무렵이니 기억이 희미하나마 머리에 남아있겠지요. 할아버지께서도 20대 초중반에 결혼하셨으니 그 모든 과정을 치르면 30대 초반. 즈음 한창 젊은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 젊은 혈기에 아이들만은 무사히 키우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더해져 결국 지리산 깊숙한 덕평으로의 이사가 성사되었던 겁니다. 덕평 생활 험준한 산 중에서의 사투. 높고 깊은 산, 척박한 땅. 지리산 덕평은 해발 1200m에 달하는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요즘도 차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그 시절엔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 산비탈에서의 삶은 고스란히 생존과 직결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감자 등을 심어봤자 땅이 척박하다 보니 풍족하게 걷어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학구 할아버지는 경제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산에 자생하는 나무를 깎아 나무 바가지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소에게 죽을 퍼주는 소죽 바가지, 밥이나 음식을 담는 한박과 같은 생활 도구들을 손수 깎아 하동. 악양이나 구례장터에 가져다 팔고 때론 보리쌀과 맞바꾸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눈비를 뚫고 오르내린 장터길. 이 장터길은 왕복으로 70심리, 약 28km나 되었으며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비가 오는 날도 잦았습니다. 집신으로 산길을 내려가다가도 다시 올라올 때엔 보리쌀이나 곡식을 짊어지고 기약 없는 고갯길을 올라야 했습니다. 눈이 내릴 땐 집신이 얼어붙어 한 걸음 내디디면 두 걸음이 미끄러지기도 했고 비탈에서는 산죽대나 나뭇가지를 붙잡아야만 겨우 올라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온몸은 비바람과 추위를 그대로 맞았습니다. 장갑 하나 없이 손발이 꽁꽁 얼어붙을 때마다 내가 이러다 포기하면 가족이 굶는다라는 비장한 생각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이 험난한 산길을 오고 간 수많은 발자국이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생명의 발자취였던 셈입니다. 가족의 협력. 어려서부터 가난을 겪은 할아버지를 지켜보며 제 아버지도 자연스레 그의 일손을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몸으로 소죽 바가지를 깎고 끌과 대패를 만지며 집신 만드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족애와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그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배우고 할아버지처럼 가정과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안 가정사 큰아버지의 결혼과 아버지의 만남, 큰아버지의 사정. 저희 집안에서 큰아버지 앗고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은 결혼을 하셨으나 처가 병을 앓게 되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후처를 두셨고 이후 딸 둘을 낳았는데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우리 아버지 앗고 할아버지, 둘째 아들 경수 씨가 장손 역할을 해 결국 우리 형님 아버지의 장남이자 학구 할아버지의 장손이 집안 큰 장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절은 아들이 모든 제사를 이어가기에 가정 형편이 녹록지 않아 부모님도 형님들도 갖기 어려운 여건에서 제 몫을 다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은 자연히 어깨너머로 일을 배웠던 것입니다. 또 시대가 혼란스러웠던 만큼 결혼이고 출산이고 모두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진행되던 시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연. 제 아버님 경자수자를 쓰시는 경수 씨는 남달리 총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24살 즈음 하늘의 인연으로 지리산 덕평으로 이사 오신 전라도 나주 출신의 제 어머니 김귀순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외삼촌 삼형제와 함께 덕평으로 들어오셨는데 산골에 사는 분들과 달리 말씨나 습관이 조금 달라 신선한 인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두 분의 인연이 되어 훗날 저희 형제들을 낳고 긴 세월 덕평에서 결혼을 하고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덕평에서의 어머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해발 1200m의 덕평이라는 땅이 얼마나 낯설고 힘겨웠겠습니까? 산 아래 평지에 비하면 기온도 훨씬 낮고 농사도 힘들고 생활 환경 또한 전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6년을 그 높은 곳에서 자식들과 함께 견디며 살아내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의 고생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늘 부모님이 없으셨다면 내 형제들도 나 자신도 존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할아버지가 못 배워서 도시가 무섭고 살기 힘들어 도망친 것이 아니라 난리통의 귀한 삼형제를 모두 보존하고 잘 기르고자 피란시켜야 한다. 나처럼 독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고독의 무게를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꼭 후손들이 이 상황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작별. 아버지는 늘 엄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허투루 하지 않으셨고 매사에 절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엄격한 성품 속에서도 부모님을 향한 효심만큼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평생 도를 공부하셨던 아버지의 신념과 삶의 태도는 할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순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숨 가쁘게 뛰어들어 방 안을 들여다보니 할아버지는 이미 싸늘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다급히 할아버지를 흔들며 애타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눈을 떠보십시오. 그러나 이미 의식이 없으셨고 숨결조차 희미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전에 내려오던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약지를 깨물어 피를 입술에 머금게 하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옛말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약지를 깨물었습니다. 이가 살갗을 뚫고 선혈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흐르는 피를 손으로 모아 할아버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머금게 했습니다. 방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고 모두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신음을 내더니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고지어 희미한 숨이 들이켜졌고 다시금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깨어나신 할아버지는 다시 3개월을 더 살다 가셨습니다. 일주일 살면 큰 효자라고 하셨은데 3개월의 시간은 분명 하늘도 울린 데 효자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숨을 거두시는 날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점점 숨이 가빠지시더니 마지막 숨을 토해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손가락을 깨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려 아버지의 손목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입술을 달싹이며 말씀은 못하셨지만 그 눈빛과 손짓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삼키며 손을 내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는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깊은 고통과 고난의 삶을 버텨온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저 하늘에 계실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꼭 후손의 입장에서 아버님의 효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지를 깨물어 살아나기도 힘들고 설령 오래 살아도 일주일을 넘지 못하는데 3개월을 살았다는 것은 하늘도 감동한 것입니다. 후손들이 꼭 아버님 최경수 씨의 효성을 본받고 잊지 말고 기억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